안녕하세요. 조청현입니다. 6월 10일 목요일 이야기 세계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요, 이 전체적인 복습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. 2주차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공부를 했는지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. 제가 저번 주에 이 기말고사 대체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, 학교에 알아본 결과, LMS 시험을 보는 것으로 이 결론이 났습니다.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할까, 마지막 강의를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 전반적인 복습 강의를 드리도록 하고요. 제가 이 LMS 문제는 서술형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. 한 1년 정도 이제 재작년에 작년 1학기, 2학기 때 단다식 아니면 가로 열기 가로 놓기 문제 위주로 해서 내다 보니까 거기다가 대부분 이제 오픈북이 될 수밖에 없죠. 줌으로 하기도 그렇고요. 그래서 가로 놓기 그런 거 위주로 시험을 봤었는데 이게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이 기말고사 대체 과제로 전환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녹록지가 않네요. 그래서 다시 기말고사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.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주관식 서술형 문제로 여러분들이 한 40분 정도 제가 한 3개 주제를 여러분들께 드릴 겁니다.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배우셨던 바를 서술형으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처음 강의에서 이스탄불에 대해서 살펴보았죠. 거기에서 사실상 반도국가의 운명이라는 부분, 그리고 서양과 동양이 맞닿은 이스탄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 그리고 각각의 한 4가지 문화유산을 살펴보았죠. 그중 대표적인 것이 소피아 성당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. 사실상 이 반도국가의 운명이라든지 서양과 동양이 맞닿은 이스탄불 같은 문제는 출제되기가 상당히 높겠죠. 여러분들이 쓰실 부분도 제법 되리라고 짐작이 됩니다. 이 반도국가라는 것이 가지는 지정학적인 위치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. 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침략에 의해서 그냥 별볼일 없는 국가들이 반도국가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하지만 말이죠, 이 고대 사회에서부터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이 반도국가들 중에 사실상 개방적인 국가들은요, 상당히 발전된 모습을 보입니다. 고대 아테네, 고대 로마, 그리고 터키, 오스만 제국, 그리고 비잔틴 제국의 아나톨리아 반도, 또 이베리아 반도, 에스파냐, 포르투갈을 아우르는 이베리아 반도, 이 나라들은 사실상 역사 속에서
정말 한 가닥씩 하던 나라들이죠. 거기에는 우리나라도 이 반도국가로서 상당히 중요한, 이 사실상 고려 시기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 강국이었죠. 그러한 이 개방적인 사회에서는 그런 특징을 가진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그리고요, 이 이스탄불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, 이 콘스탄티노플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. 이 이스탄불은 사실상 비단길의 서쪽 끝에 있는 이 종착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비단길의 독착지는, 최종 독착지는 어디죠? 뭐 장안이라고 뭐 말씀하시는 소리도 들리고요. 예. 뭐 넓게 보면 우리나라 뭐 경주까지라고 볼 수도 있겠죠. 이 동쪽 끝과 서쪽 끝에 있던 비잔틴 제국과 통일 신라는 이 한 가지 또 공통점이 있어요. 나름대로 1000년 이상 나라를 유지했던 이 천년 제국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밑에 흐르는 저변에 있는 그 힘은 어디에 있었을까요?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. 예, 그 다음 주에 했던 수업은 베네치아였습니다. 예, 이 중세와 르네상스 시기에 이 베네치아가 강성했던 이유에 대해서 여기도 뭐 앞서 얘기한 반도국가의 운명, 그리고 이스탄불과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이탈리아 반도의 이 서쪽, 동쪽이군요. 죄송합니다. 동쪽 끝에 있던 이 국가죠. 사실상 반도국가의 이 지정학적인 특징을 유감없이 보여준 이 도시국가가 베네치아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이 베네치아가 흥미로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요, 이 중세가 현대에 미친 영향이라는 점에서 이 부각되는 점이 있습니다. 바로 이 베네치아는 이 베네치아 도시가 이 시작된 이래로 계속해서 공화정을 유지했다는 점이죠. 사실 이 공화정이라는 부분, 공화정이 사실상 왕이 없는 이 체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그것이 이미 중세 그리고 이 고대 로마 시기에도 이 공화정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. 그 다음 주에 파리를 살펴보았습니다. 뭐 복수 차원에서 앵발리드가 보이고요. 이 에펠탑이 보입니다. 이쪽에 현대식 건물들이 있는데요. 이 지역이 라데팡스라는 지역입니다. 아주 현대식 건물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죠. 이 파리 구시가지는 사실상 5층 정도의 이 크기에 이 그만한 한 17세기부터 20세기까지 세워진 이 오래된 빌딩이라고 보기도 어렵고, 그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빌라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.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 노트르담 대성당과 이 프랑스 혁명, 그리고 관장으로 본 기억의 다양성, 이 몽마르트르가 이 예술의 중심지가 된 이유, 여기에 대해서도 뭐 할 얘기는 많죠. 이 노트르담 대성당은
사실상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사실상 이 종교 행사 장소라기보다는 아니 뭐 같은 종교긴 한데요. 뭐 이성교라든지 이 보편 진리교라든지 뭐 이러한 이성을 강조하는 종교 이 집회장으로 활용됐습니다. 그리고 이 종탑이나 종이나 이 금 제품, 이 철 제품들은 이 혁명 기간 동안에 이 화포를 만드는데 이 녹여지죠. 뭐 그런 여러 가지 이 재앙들이 몰아닥치게 됩니다. 뭐 노트르담 대성당은 뭐 몇 년 전에 이 화재로 전소될 뻔했었고, 뭐 지금은 이제 곧 개장을 다시 한다고 하는데, 사실상 우리나라 남대문 이 화재 사고가 연상이 돼서 참 그렇더군요. 예, 이 광장으로 본 기억의 다양성은요, 지금은 콩코르드 광장이라고 합니다. 화해와 평화, 협력을 상징하는 광장으로 변모했습니다만,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루이 15세 광장에서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이 있고 난 후에 이 혁명광장으로 쓰였고요. 명칭 자체가 혁명광장입니다. 이 혁명광장에서 단두대가 설치돼서 이 수많은 인명의 피를 뿌리게 되죠. 이제 혁명이 이제 끝나고 나서 루이 16세를 기념하기 위한 루이 16세 광장이 들어서게 됩니다. 뭐 이러한 여러 광장의 이름이 변화가 있다가 이제 나중에 이 콩코르드 광장, 협력 광장으로 바뀌게 되죠. 예. 이 프랑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는데요. 이 유럽 국가들의 이 특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. 이 프랑스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살펴봤던 영국, 그리고 독일, 스페인, 이탈리아 모두 사실상 단일민족이라기보다는 다민족 국가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. 이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사실상 스페인은 훨씬 더 많은, 심지어는 이슬람 문화의 영향도 깊게 묻어 있죠. 이러한 다민족 국가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그 다음 주에 했던 강의가 이 피자와 파스타 같은 나라 이탈리아였죠. 또 반도 국가가 또 나오네요. 그렇다면 여기에는 그만한 사연이 있을 것 같네요. 예. 반도 국가들이 중개 무역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. 어떤 역사적 경험이 지방 문화를 발달시키는 계기가 되었을까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이탈리아 통일 과정에 대한 그 역사적 맥락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. 그런데 제가 이탈리아 통일 과정에 대해서 시험에 낼 것 같지는 않아요. 이거는 다루진 않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주에 있던 강의가 이 왕이 있지만 통치하지 않는 나라 영국이었습니다. 예, 왕이 있지만 대부분 왕은 통치를 하고 싶죠. 그런데 통치하지 않는 나라도 있죠.
그 전통을 만들어냈던 나라가 이펑군주 국가인 이 영국입니다. 예. 이 시간 첫 영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역사를 살펴보았었습니다. 이 노르만의 침략, 그리고 뭐 그뿐만이 아니고 로마도 뭐 그전 시기에 이 잉글랜드를 점령하기도 하죠. 그 다음에 노르만의 침략이 있었고요. 그 다음에 백년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. 연이어서 장미전쟁도 일어나게 되고요. 이 수장법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. 이 수장법은 사실상 이 영국이 절대완전 체제, 절대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열어준 이 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. 영국의 국왕이 영국 국교회의 수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장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이 수장법을 통해서 사실상 교회 재산이 이 국가 재산으로 귀속되게 됩니다. 자, 이제 국가에 상당히 많은 이 토지가 이제 토지를 갖게 된 것이죠. 그 토지들을 잘게 나누어서 이 평민들에게 싼 값에 이 땅을 불화해 주게 되죠. 그렇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이 젠트리 계급이 만들어지게 됩니다. 자, 만약에 이 국왕이 잘못되는 경우, 그리고 이 교회 수장이 다시 교회 지도자로 바뀌게 되는 순간 그 토지는 결국 빼앗기게 되게 되겠죠. 사실상 교회의 땅으로 다시 귀속되게 됩니다.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이 국왕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죠. 이 수장법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. 여러분들이 뭐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글쎄요, 요걸 낼까요? 죄송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대영 제국의 건설,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거죠. 그냥 가도 끝없이 영국 땅이다. 뭐 그런 정도의 이 엄청난 식민지를 갖게 됩니다. 예. 그 다음 주에도 이 영국에 대해서 이 젠틀맨, 그리고 이 훌리건, 그리고 이 티 문화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수업을 했었죠. 이 영국을 상징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 레이디 퍼스트라는 용어이었습니다. 단어이었습니다. 예. 이러한 레이디 퍼스트 전통이 어느 날 갑자기 영국이 예전부터 계속해서 가지고 있던 전통이라기보다는 어떤 역사적 맥락 속에서 구성됐다고 여러분들께 강의를 들었습니다. 그리고요, 이 사실상 뭐 신사도 기사도 뭐 예의, 예법 뭐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던 사람들이 이 축구장만 가면 난리가 나요. 그것을 우리가 이 훌리건이라고 얘기를 하죠. 이 훌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죠. 아울러서 이 차 문화가 이 영국에서 발달한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. 사실상 이 차를 마시는 문화가 발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아무래도 날씨가 비가 많이 오고 이 겨울에 특히
눅눅하기 때문에 사실상 또 스모그도 심하고요. 그래서 이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차 문화가 발달돼 있고 또 책을 읽는 문화가 발달돼 있습니다. 아마 지금은 아닐 것 같긴 해요. 뭐 요새는 스마트폰 다 들고 있겠죠. 요새는 뭐 동서양이 따로 없고요. 뭐 거의 이 문화적인 격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이 영국 친구들도 아마 요새는 스마트폰 들고 게임하고 있을 거예요. 뭐 거의 문화적인 차이가 없으니까요. 하지만 이 게임 문화가 발달되기 전까지는 이 독서 문화가 상당히 발달돼 있었죠. 뭐 그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. 뭐 어차피 저희 때 무슨 게임이 있긴 했나요? 뭐 없죠. 뭐 기껏해야 텔레비전이 흑백 텔레비전이 있다고는 하지만 뭐 6시부터 뭐 어린이 만화 영화는 6시 30분이었나? 뭐 그러면 끝나는 거고요. 그럼 뭐 이제 더 이상 볼 필요는 없고요. 그러면 이제 그 책을 볼 수밖에 없어요. 뭐 다른 거 할 게 없죠. 뭐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. 그리고 학교에 와서 뭐 읽은 게 책밖에 없으니까 책 얘기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마치 책을 많이 읽은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뭐 또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 뭐 그때 그 당시에 스마트폰 게임이 있었으면 저도 아마 미친 듯이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그렇고요. 그 다음 주에 이 질서와 자유의 나라 독일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죠. 이 전반적인 이 독일에 대한 이해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마련한 수업이었는데요. 특히 독일의 축제 산업이 국가 이미지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뭐 옥토버 페스트라든지 여러 축제 문화를 살펴봤었고요. 또 이 독일의 국민 스포츠라고 할 수 있는 이 축구에 대해서 이 클럽 축구가 상당히 발달돼 있어요. 이거는 뭐 사실 독일만의 이 문화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이 각 작은 동네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동네마다 잔디군장이 하나씩 있다고 보시면 돼요. 물론 인조잔디 구장인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여하튼 청양잔디 구장도 있고 여하튼 이 잔디 구장이 발달되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축구를 아주 자연스럽게 이 어린 시기부터 배울 수가 있죠. 접할 수가 있고요. 사실상 이 독일의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축구를 즐긴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주에 했던 수업이 독일인의 식탁입니다. 이 베를린은 상당히 현대적인 도시예요. 사실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에서 이 맹폭을 당해가지고 사실상 구시가지는 폐허가 되다시피 했었기 때문에 이게 뭐 과거 건물이 남을 내야 남아있을 수가 없죠.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. 이 부어스트 그리고 자우 크라우트 그리고 햄버거 그리고 슈바인 즉 돼지 요리 그리고 글리바인 따뜻하게 탕야처럼 마시는 이 포도주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예. 제가 한 가지를 빼먹었네요.
이 징기스칸과 이 원나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죠. 이 원나라는 제가 그 부분은 이 슬라이드를 빼서 이 약간 설명을 드려야지 되겠네요. 이 사실상 이 원나라 그리고 칭기즈칸 이 칭기즈칸에서 핵심은 이 몽골 문자를 만들고 이 몽골인의 이 민족의식, 국가의식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뭐 다른 부분 뭐 어느 나라를 정복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승리를 얻었고 그러한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. 뭐 전쟁에 승리하는 사람들은 한둘이 아니니까요. 뭐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 몽골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만들어낸 이 사람으로서의 이 칭기즈칸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. 예, 한 학기 동안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. 이거 이제 또 더워지기 시작하네요. 뭐 저번 주만 해도 상당히 이 춥다고 느껴졌었는데 비도 많이 오고 뭐 한동안 날씨가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그러다가 또 장마철로 들어가겠지만요. 여하튼 이 건강한 여름 보내시고요. 여러분들이 사실은 좀 아쉬워요. 왜냐하면 이제 이 방학이 되면 해외 여행도 다니고 국내 여행도 다니면서 견문도 넓히고 그래야지 되는데 여러분들은 특히 지금 1학년 그리고 2학년들은 아주 참혹하고요. 뭐 사실상 해외 연수도 뭐 갈 수가 없는 그런 열악한 정말 뭐 이런 경우가 있을까 이 단군 일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. 그런 그렇게 돼서 참 2학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참 운이 없다. 뭐 그렇게밖에 이 코로나 덕분에 운이 없다.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죠. 대인관계도 좀 넓히고 관심의 폭도 넓히는 그런 방학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건강한 여름 보내시고요. 뭐 앞으로 또 보면 안 되죠. 그건 제 수강이니까. 그렇지만 여하튼 한번 보면 우리 인사라도 하고 지내도록 하죠. 예, 수고 많으셨고요. 다음 주에 시험을 보도록 하겠어요. 뭐 오늘 강의한 내용 정도에서 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수고 많으셨고요. 안녕히 계십시오.